황혼의 속삭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온정 하나가 상상치도 못한 기적을 불러오기도 하고,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노모와 그녀를 구박하던 며느리,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나타나 정의의 사자가 되어준 작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요. 혹시 저희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혼의 속삭임이 전해드리는 감동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박만 일삼던 며느리가 비쩍 마른 강아지 한 마리를 매정하게 내다버렸습니다. 평생을 멸시 속에 살아온 늙은 시어머니는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고 몰래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보잘것없던 그 작은 녀석이 마당 한 구석 땅속 깊은 곳에서 파낸 것이 한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십 년간 묻혀있던 무섭고도 거대한 진실일 줄은 말입니다. 과연 그날 밤 복덩이처럼 굴러들어온 강아지가 파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늘 차가웠다. 계절이 바뀌고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저겁 따스한 기운을 품기 시작한 지 오래였지만 박순재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는 이 낡은 집의 아침은 언제나 서늘한 한기로 가득했다. 남편 김철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의 온기마저 그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만 같았다. 쿵쿵 심장이 먼저 깨어나 텅 빈 가슴을 울렸다.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애써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거실로 나섰다. 아들 내외는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어젯밤과 다른 새로운 반찬 몇 가지가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며느리 오미라는 남편인 영수에게만 반찬을 집어주며 살갑게 웃고 있었다. 영수 씨, 이거 더 먹어요.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어야 일도 잘하죠. 당신도 많이 먹어. 그 다정한 풍경 속에서 순재 할머니는 조용히 식탁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며느리 오미란이 무심한 표정으로 부엌에서 밥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의 밥그릇이었다. 그 안에는 밥솥 한쪽에 누렇게 눌어붙어 있던 찬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과 함께 탁 소리가 나게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입가에서 새어나오는 들릴 듯 말 듯한 한숨 소리를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그 한숨은 비수처럼 날아와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들 영수가 힐끗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금세 아내에게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순재 할머니는 대답 없이 꾸역꾸역 찬밥을 입으로 밀어넣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밥 한 숟갈, 국 한 모금에도 설움이 섞여 넘어갔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어머니,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 왔었어요. 마침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번 주말에 약속 잡을까요? 순재 할머니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기와장 하나까지 손수 고르며 지은 평생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아직은 팔고 싶지 않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그 말에 오미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만 부리실 거예요? 이 넓은 집 청소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다 저희 힘든 거 생각 안 하세요? 영수 씨 사업 자금도 보태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고요. 날카로운 말이 쏟아졌다. 아들 영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어머니, 미란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다던데 그 편이 어머니께도 더 편하실 거예요. 제발 미란이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그만 힘들게 하라는 아들의 말이 대모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후벼 팠다. 내가 짐이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나는 이제 귀찮은 짐일 뿐이구나. 순재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밥알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텅 빈 집에는 다시 적막만이 감돌았다. 순재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 한쪽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다.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는 달고 다른 손수건으로 사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철민 씨, 보고 있소. 저 사람들이 우리 집을 팔려고 해요. 당신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겠구려. 당신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서러움을 겪지는 않을 텐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하소연할 곳은 오직 이곳뿐이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영정사진 앞에서 흐느꼈다. 눈물을 그친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섰다. 창밖으로는 작은 뒷마당이 보였다. 그리고 그 마당 한가운데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낸 늙은 감낭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아들을 낳은 기념이라며 직접 심은 나무였다. 굵고 거칠게 갈라진 나무 껍질은 남편의 손등 같았고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들은 남편의 든든한 팔뚝 같았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가을이면 주홍빛 탐스러운 감을 뚝뚝 떨어뜨려 주던 나무. 그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남편과 함께 나누던 막걸리 한 사발의 추억이 할머니에겐 세상 가장 큰 재산이었다. 저 나무마저 빼앗기게 되는구나. 순재 할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창틀을 붙잡았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집안을 감도는 냉기는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한기였다. 그날은 유독 하늘이 낮았다. 잿빛 구름이 온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듯 내려앉아 있었고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봄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순재 할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며느리 오미라는 오늘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아침부터 화장을 고치고 옷을 고르느라 분주했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의 시선 끝에 비에 젖은 마당 한 구석으로 들어서는 작은 형체 하나가 들어왔다. 비쩍 마른 강아지였다. 털은 흙탕물에 젖어 뭉쳐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녀석은 낯선 곳이 두려운지 혹은 빗줄기를 피하고 싶었는지 할머니의 방 창문 바로 아래 처마 밑으로 위태롭게 파고들었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앉은 녀석의 까만 눈동자는 겁에 질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어머, 저게 뭐야? 마침 약속에 늦었다며 투덜거리며 현관문을 나선 오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의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그녀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웬 더러운 짐승이 남의 집 마당에 기어들어와 있어. 재수없게. 오미라는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코로 강아지의 옆구리를 툭 찼다. 낑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강아지는 놀라 나뒹얼었다. 그러고는 더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애썼다. 그 모습에 오미란의 심술은 더해졌다. 그녀는 주차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고 축축한 라면 상자를 들고 오더니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채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이거나 먹고 썩 꺼져. 상자 안에서 버둥거리는 작은 생명을 향해 소리친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마당을 빠져나갔다. 순재 할머니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며느리의 차가 향하는 방향을 보니 마을 외곽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잦은 후미진 공터 쪽이었다. 그곳은 비 오는 날이면 질척거리고 밤이면 들개들이 떼지어 다니는 위험한 곳이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마당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순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솟았다. 저 작고 힘없는 생명에게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구박받고 짐짝 취급당하고 결국에는 버려질지도 모르는 자신의 신세.
이 집에서 온기 하나 없이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신의 모습이 저 강아지와 무엇이 다른가? 저 작은 것도 어미가 있을 터인데 춥고 배고픈 것이 꼭 내 신세 같구나.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흠뻑 젖은 상자 안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을 강아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며느리의 잔인함이, 그리고 그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 가슴을 쳤다.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꿈틀거렸다. 평생을 남편 그늘 아래서, 그리고 아들 내외의 눈치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저 작은 생명마저 저렇게 버려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아지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다. 안 된다. 저렇게 둘 수는 없어. 순재 할머니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희미했던 눈빛에 아주 오랜만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우산을 꺼내들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우가 지나간 뒤였다. 며느리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빗소리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린 후에야 순재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떠난 뒤의 고요함은 그녀에게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 침묵은 결심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할머니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겨둔 낡은 비옷을 꺼내 입었다. 비옷에서는 오래된 세월의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남편의 채취가 묻어나오는 듯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자 삐걱거리는 관절이 아우성을 텄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비에 젖어 떨고 있을 작은 생명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질척이는 흙길에 지팡이가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가 차를 몰고 갔던 방향, 그 후미진 공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갔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도는 버려진 땅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할머니는 마침내 젖은 라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이미 비에 젖어 허물어지기 직전이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강아지가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녀석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거의 기절한 듯 보였다.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가, 괜찮으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녀석의 젖은 털 아래로 앙상한 몸이 뼈처럼 만져졌다. 할머니의 손길에 강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 까만 눈동자에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저 체념과 슬픔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고 차가운 몸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려왔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할미랑 집에 가자. 할머니는 비에 젖는 것도 잊은 채 강아지를 비옷 안으로 깊숙이 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품 안에서 전해져 오는 작은 생명의 미미한 온기가 할머니에게 힘을 주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들킬세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강아지의 온몸을 구석구석 닦아주기 시작했다. 흙과 오물이 닦여나가자 본래의 하얀 털이 드러났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자신의 저녁밥으로 남겨두었던 찬밥 한 덩이를 따뜻한 물에 말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다. 처음 며칠 굶은 듯 녀석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 많이 먹으렴. 앞으로는 절대 굶지 않게 해줄 테니. 이제 내 이름은 복돌이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으니 우리에게도 복을 가져다 주렴. 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돌이는 밥을 다 먹고는 할머니의 발치에 다가와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경계심 많던 눈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순재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스웨터를 깔아 복돌이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색색 평화롭게 잠든 복돌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게 않다고 느꼈다. 텅 비어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복돌이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유일한 기쁨이었고 며느리의 냉대와 아들의 무관심에 맞서는 그녀만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저항이었다. 복돌이가 온 후 며칠간은 기적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순재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피해 몰래 복돌이를 돌봤다. 자신의 방 한 구석에 낡은 담요를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밥때가 되면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밥을 덜어 먹였다. 복돌이는 영리했다. 녀석은 할머니의 처지를 아는 듯 아들 내외가 있을 시간에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담요 밑에 숨어 있곤 했다. 할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때서야 꼬리를 치며 다가와 주름진 손등을 핥았다. 그 작은 온기는 할머니에게 세상 가장 큰 위로였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은 오미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 안에서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이야. 바로 그 순간 벌컥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잔뜩 인상을 쓴 오미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할머니를 지나 그 품에 안겨있는 하얀 강아지에게로 향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어머니? 오미란의 목소리가 집안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복돌이는 놀라 할머니의 등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다. 어머니, 정말 노망나셨어요? 제가 분명히 내다버린 그 더러운 걸 다시 주워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온갖 막말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순재 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복돌이를 감싸 안았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얘는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럽지 그럼 깨끗해요? 이 좁은 집에 늙은이 하나도 짐인데 이제는 개새끼까지 끌어들여요?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아세요? 이 집에서 나는 냄새도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개 냄새까지 풍기시겠다? 오미라는 성큼성큼 다가와 복돌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녀의 손이 복돌이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순재 할머니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평생을 참고 숙이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안 된다. 할머니는 앙상한 몸으로 며느리의 옆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결연하고도 강인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아이 못 데려간다. 이 아이를 버리려거든 이 늙은 어미도 함께 내다 버려라. 평생 처음으로 내지르는 고함이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오미란도 순간 움찔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저항에 불이 붙은 듯 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좋아요,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영수 씨 오기만 해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아주 끝장을 보자고요. 저녁이 되고 아들 영수가 퇴근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감지한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오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보, 나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니가 저런 짐승을 데려와서 온종일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차라리 당신을 내다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시잖아. 흑흑, 나 너무 서러워서 정말. 뻔한 거짓말과 과장이었다. 하지만 유약한 아들은 또다시 아내의 눈물에 넘어갔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원망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발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미란이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냥 개 한 마리 치우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발 미란이 말 좀 들어주세요. 아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며느리의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다. 순재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변명도 하소연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오미라는 승리를 직감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싸늘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어머니, 이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저 개를 당장 내다 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렇도록 가기 싫어하시던 그 요양원으로 가시고 이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든지요. 시간은 내일까지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순재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품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복도리를 더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 어둠만큼이나 깊고 차가운 절망이 할머니의 마음을 잠식해오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재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며느리가 던진 최후 통첩은 귓가에 맴돌며 잠을 쫓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복도리의 작은 숨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는가? 평생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남편의 영혼이 서려 있는 이곳을 버리고 낯선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남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할머니를 대했다. 아침 식탁에는 아예 할머니의 밥그릇이 놓여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할머니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에 복도리를 안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닿은 것은 늙은 감나무 아래 낡은 평상이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하던 자리. 그는 여름이면 이곳에 앉아 땀을 식혔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감을 주어 할머니에게 건네주곤 했다. 할머니는 거친 나무 껍질에 손을 대었다. 마치 남편의 주름진 손을 잡는 것 같았다. 철민 씨,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복도리를 더 꽉 끌어안았다. 복도리는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품에 얼굴을 비볐다. 복도라, 자네 아버지가 우리 영감님이 이 나무를 우리 집 수호신이라고 했단다. 이 나무가 있는 한 우리 집은 늘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 수호신마저 소용이 없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흐느끼며 지난날의 추억을 더듬었다. 남편과 함께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웠던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늘 이 집과 이 감나무가 있었다. 저 사람들이 이 집을 팔려고 해. 나를 내쫓으려고 한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여보. 할머니의 울음 섞인 하소연에 복도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그리고는 깊고 검은 눈동자로 할머니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듯한 사람보다 더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복도리의 그 눈빛을 보며 잠시 울음을 그쳤다. 어쩌면 남편이 이 작은 생명을 보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시간 집 밖의 한 카페에서는 오미란과 김영수가 부동산 업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장을 받아내야 해요. 변호사 말로는
어머니 자필 서명만 있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댔어요. 오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동산 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조된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이게 새로 만든 계약서입니다. 보상금이나 조건을 최대한 불리하게 만들었으니 아마 할머님께서 쉽게 포기하실 겁니다. 그냥 사인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아들 영수는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내의 강압적인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슬픔과 절망을 담보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뒷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할머니는 한참을 평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컷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다. 그녀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복돌아, 할미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네가 있으니. 그래, 끝까지 버텨봐야지. 그녀의 눈에는 아직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재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어제 그 부동산 업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업자는 기름을 바른 듯 번지르르한 머리를 하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거실로 들어섰다. 그 뒤를 따르는 오미란의 얼굴에는 이번에야말로 끝을 보겠다는 독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리 와서 앉으세요. 오미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꿀을 바른 듯 달콤했다. 순재 할머니는 말없이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방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오미란은 테이블 위에 어제 그 계약서를 펼쳐놓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옆에 바싹 다가앉아 어깨를 감싸는 신용까지 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저희가 좋은 요양원에 모셔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영수 씨 사업도 좀 일으키고 남는 돈은 다 어머니를 위해 쓸 거예요. 저희 믿으시죠? 그 위선적인 말들이 할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남편의 손길이 묻은 이 집의 벽과 창밖에 감나무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할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자 오미란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저희도 이제 지쳐요. 오늘 서명 안 하시면 저희도 더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정말 길거리에 나앉고 싶으세요? 혓바지였다. 부동산업자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들 영수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침묵은 동의와도 같았다. 순재 할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이 집에서 이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계약서의 서명란이 그녀를 지옥의 입구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철미 씨, 미안하오. 내가 힘이 없어 이 집을 지키지 못했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펜끝이 하얀 종이에 막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컹 컹 컹. 갑자기 할머니의 방문이 열리며 하얀 번개처럼 복돌이가 뛰쳐나왔다. 녀석은 거실 한가운데로 달려나오더니 할머니나 며느리, 아들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부동산 업자를 향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 채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보통의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는 달랐다. 작은 체구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고 굵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다. 녀석은 공격적으로 달려들지는 않았지만 업자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지저댔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향한 경고와도 같은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부동산 업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집을 거래하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주는 위압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그냥 짐승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놈의 개새끼가! 오미란이 소리를 지르며 복돌이를 쫓으려 했지만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업자만을 향해 지저댔다. 그 기세에 눌린 업자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김 사장님, 아무래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거의 다 됐는데. 오미란이 악을 썼지만 업자는 이미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이 저렇게 오는 건 필시 불길한 징조요. 계약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업자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미란의 완벽했던 계획은 복돌이의 등장으로 처참하게 수포로 돌아갔다. 이놈의 개새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분노가 폭발한 오미라는 복돌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순재 할머니가 바람처럼 달려와 복돌이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그만해라.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방금 기적을 목격한 자의 확신과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는 자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분노에 찬 며느리,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작은 생명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은 늙은 어머니. 첫 번째 징조는 그렇게 나타났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그날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다. 며느리 오미라는 입을 꾹 다문 채 밥알을 세듯 손가락질을 했고 그녀의 눈초리는 틈만 나면 할머니와 그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복돌이를 향해 날아와 박혔다. 아들 영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저 고개만 숙인 채였다. 집안을 가득 메운 숨막히는 긴장감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순재 할머니는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복돌이의 모습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던 업자의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던 며느리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악몽처럼 어지러웠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 이 아이가 나를 도우려 한 것일까? 그렇게 뒤척이기를 수십 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들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순간, 드르륵, 드르륵. 아주 작고 그러나 끈질긴 소리가 할머니의 잠을 깨웠다. 처음에는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그것은 할머니의 방문을 긁는 소리였다. 낑, 낑. 긁는 소리 사이로 애처롭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돌이었다. 순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깰까봐 그녀는 등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복돌이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는 뒷마당으로 향하는 쪽으로 총총 달려갔다. 그러고는 할머니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는 듯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어서 따라오라는 재촉과도 같았다. 복돌아, 왜 그러니?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조용히 복돌이의 뒤를 따랐다. 녀석은 뒷마당으로 나가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늙은 감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 구름이 걷히고 교교한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복돌이가 감나무 바로 밑동, 굵은 뿌리가 뻗어나온 그 자리의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작은 앞발 2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 모습은 마치 땅속에 묻힌 원수라도 찾아내려는 듯 필사적이고도 절박해 보였다. 복돌아, 안 된다. 그만하거라. 할머니가 놀라 소리치며 다가갔다. 하지만 복돌이는 파헤치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빠르게 땅을 파낼 뿐이었다. 할머니가 녀석의 몸을 잡으려 하자 복돌이는 그제야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달빛을 받은 복돌이의 눈동자는 단순한 짐승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서 이곳을 파보시라고, 이곳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온몸으로 애원하고 있는 듯했다. 자네 아버지가 이 나무는 우리 집 수호신이라고 했단다. 낮에 복돌이에게 들려주었던 남편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를 쫓아내던 복돌이의 기이한 행동이 눈앞에 이 광경과 겹쳐졌다. 순재 할머니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어쩌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순재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과 혼란이 있던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돌이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마당 한 구석, 낡은 농기구들을 보관해둔 작은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지팡이 대신 녹슨 호미 한 자루가 필요했다. 작은 창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서는 흙냄새와 녹슨 쇠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모두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었다. 순재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작은 호미를 찾아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호미 자루가 손에 잡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것은 남편의 연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뒷마당으로 돌아오자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자 녀석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할머니, 어서요! 하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순재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돌이가 파헤쳐 놓은 그 자리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굳은 땅 위로 호미를 내리찍기 시작했다.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다. 늙은 노모와 작은 강아지가 한밤중에 감나무 아래서 함께 땅을 파는 기묘한 풍경. 할머니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파면 팔수록 이곳에 무언가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강해졌다. 복돌이 역시 할머니의 옆에서 흙을 파내며 힘을 보탰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텅!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호미 끝에 단단한 쇠붙이가 부딪힌 것이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호미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땅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네모반 듯한 모양의 낡은 쇠 상자였다. 상자는 크지 않았지만 묵직해 보였고 뚜껑 틈새는 누런 기름종이와 굳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남편이 아주 작정하고 누구도 쉽게 열지 못하도록 묻어둔 것이 틀림없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이냐? 할머니는 상자를 땅 위로 끌어올리려 애썼다. 쇠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상자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복돌이가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엇이 들어있을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과도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굳어버린 밀랍을 조금씩 긁어내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은 밀랍이 부스러지고 기름에 절어 바삭해진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마침내 털컹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쇠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 할머니는 순간 숨을 멈췄다. 상자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세월이 뒤섞인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꾸러미 하나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가장 위에 선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일기장이었다. 남편의 것이었다. 표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필체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일기장을 옆으로 치우자 그 아래에는 끈으로 단정하게 묶인 서류 뭉치가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고 맨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등기 권리증, 건물.
그리고 소유줄 안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름, 박순재.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그 이름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 집은 결혼 후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집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 밑에는 땅 문서가 있었다. 역시 소유주는 박순재, 그녀 혼자였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그럼 며느리가 그토록 팔려고 했던 이 집은, 아들이 권리를 주장하던 이 집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단 말인가. 할머니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서류 뭉치 맨 아래에 접혀 있던 종이 한 장을 마저 펼쳤다. 차용증. 금액 1금 1억 원, 1,000만 원. 채무자 김영수, 서명인. 그것은 아들 영수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가며 직접 서명한 차용증이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에게 손을 버렸고 남편은 그것을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한 채 조용히 빌려주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며느리의 탐욕, 아들의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를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홀로 짊어졌던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 순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늦게나마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을 기만한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의 곁에서 복돌이는 조용히 다가와 눈물로 젖은 그녀의 손등을 핥아주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순재 할머니의 작은 방, 낡은 백열등 불빛 아래 시간은 멈춘 듯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먼지 쌓인 쇠상자에서 꺼낸 낡은 일기장 위를 천천히 스쳤다. 남편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표지. 그 감촉만으로도 남편이 바로 곁에 와 앉아 있는 듯 눈가가 뜨거워졌다. 곁에서는 복돌이가 골아떨어져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남편 김철민의 투박하지만 정직한 필체가 잉크 자국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이자 무덤 속에서 보내온 간절한 목소리였다. 첫 몇 장은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져 있었다. 집을 처음 지었을 때의 기쁨, 아들 영수가 첫걸음말을 떼던 날의 감격, 그리고 뒷마당에 감나무를 심으며 순재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일기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아들 영수가 며느리 오미란을 데리고 처음 인사왔던 날부터 남편의 글씨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 영수가 미란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얼굴은 반반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나는 무언가 서늘한 것을 보았다. 순재가 내어온 과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집이 몇 평이냐, 땅값은 얼마나 하냐 묻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며느리에 대한 남편의 불안이 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오늘 미란이가 순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돈, 돈. 그 아이의 눈에는 돈밖에 없는 것 같아 두렵다. 순재의 낡은 옷을 보며 어머니, 이젠 이런 것 좀 버리세요. 창피하게.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효심이 아닌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 아내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없으면 이 착한 사람을 누가 지켜줄까?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묻어나왔다. 영수는 제 어미가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제 아내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유약한 녀석.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다. 저러다 제 어미를 지켜주기는커녕 제 아내의 탐욕에 휘둘려 폐륜을 저지를까 심히 걱정스럽다. 순재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겪는 서름과 멸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위험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다.
날짜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바로 전날 밤으로 적혀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들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순재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두려웠소. 내가 없으면 당신이 저 늑대 같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봐.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작은 비밀을 준비했소. 내가 떠나면 당신이 고생할 걸 알아. 영수는 너무 약해. 평생 나와 함께 웃고 울어준 당신을 그런 수모 속에서 살게 할 순 없었소. 이 집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소. 내가 당신 이름으로 몰래 돌려놓았지. 저들이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 수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 차용증은 영수 녀석의 마지막 양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자 정 안 되면 당신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방패가 될 걸세. 부디 강해지게 나의 순재.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평생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온 강한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을 지켜주시오. 저 감나무가 우리를 지켜듯 당신도 꿋꿋하게 버텨주시오. 하늘에서나마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을 것이요. 영원히 사랑하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순재 할머니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평생을 함께한 지아비의 변치 않는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강인함의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다. 떨리던 손은 어느새 멈춰 있었고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졌다. 그녀는 곁에서 잠든 복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복돌아, 네가 정말 내 아버지가 보낸 사자였구나. 창밖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순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어제와 다름없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재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움츠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실 한가운데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 테이블 위에는 밤새 그녀에게 힘을 주었던 낡은 쇠 상자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러 온 장수처럼 비장함과 조급함이 가득했다. 손에는 어제 그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셨네요. 며느리 오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차분한 모습과 테이블 위에 낯선 쇠상자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할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들 영수도 아내의 옆에 따라 앉았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요. 오미라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마치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순재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아들의 옆에서 이제는 낯선 타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며느리의 얼굴. 그들의 눈에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래, 모든 게 해결된다. 할머니는 나지막에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옆에 놓여 있던 낡은 쇠상자로 손을 뻗었다. 덜컥.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할머니는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간 준비해온 의식을 치르듯 침착하고도 단호했다. 가장 먼저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누렇게 바른 집문서였다. 그리고 그 위에 땅문서가 포개졌다. 마지막으로 반으로 접힌 얇은 종이 한 장과
낡은 가죽 일기장이 그 위에 놓였다. 아들 내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오미란의 눈썹이 신경질적으로 꿈틀거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낡은 종이 쪼가리는 나중에 정리하시고 어서 여기 도장이나. 읽어보거라. 순재 할머니가 며느리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과 땅의 문서다. 그리고 네 남편이 제 아비에게서 빌려간 돈의 증서이기도 하지. 여기 네 남편의 서명도 선명하게 남아있구나.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들 영수는 차마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영수 너는 이 일기장을 읽어보거라. 네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순재 할머니는 모든 서류를 그들 앞으로 조용히 밀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아두었던 낡은 펜과 인주를 가져왔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계약서와 펜, 인주를 나란히 놓았다. 그래, 서명하마.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지.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체념도 항복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비장한 미소였다. 그 전에 너희 둘이 이걸 먼저 읽어보거라.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았는지 똑똑히 확인하란 말이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테이블 위에는 한 가족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 한 남자의 깊은 사랑과 진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오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낚아챘고, 아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있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이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아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 어릴 적 숙제 검사를 받듯 그 글씨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첫 페이지를 넘겼다. 영수는 마음이 약해 제 어미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다. 첫 문장부터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음 장을 넘겼다. 내가 떠나면 당신이 고생할 걸 알아. 이 집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소. 저들이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 수 없을 것이야. 부디 강해지게 나의 순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눈빛이, 아버지의 걱정이 글자 하나하나에 사무쳐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오직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향한 애끓는 사랑과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못난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다. 영수의 눈에서 후두둑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낡은 종이 위로 번져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쳤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을지 이제야 깨달았다. 여보, 그 낡은 공책에 대체 뭐가 쓰여 있길래 그래요?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오미란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대답 없는 남편을 보다 못해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서류들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집문서였다. 그리고 소유줄 안에 선명하게 박힌 이름 박순재. 뭐야 이게? 오미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집은 처음부터 온전히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옆에 놓인 차용증으로 향했다. 일금 1억 원, 채무자 김영수. 남편이 자신 몰래 시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었다. 늘 시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며 큰 소리쳤던 사업자금의 진실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오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린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과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하고 구박했던,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녀의 탐욕은 갈 곳을 잃고 산산조각 났다. 그때였다.
으흐흑,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김영수가 마침내 통곡을 터뜨렸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렀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한 못난 아들의 뒤늦은 참회였다. 순재 할머니는 말없이 무릎에 매달려 오는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뿌리치지도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무너져 내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탐욕은 한 남자가 남긴 진실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회한의 강만이 흐르고 있었다. 아들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오미라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패배와 수치심,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원망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와 이 집의 인연도 지난 세월의 모든 관계도 함께 끊어졌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김영수는 한참을 어머니의 발치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차용증을 손에 쥔 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제가 평생 어머니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께도 떳떳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맹세였다. 순재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일어나거라. 네 아비도 네가 이렇게 무너지길 바라진 않았을 게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의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음을,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은 그 후 아버지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씻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멀리서 어머니의 안위를 살피는 속죄하는 아들일 뿐이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다. 따스한 봄날 아침이었다. 순재 할머니는 뒷마당 감나무 아래 새로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제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다. 그녀의 발치에는 어느새 늠름하게 자란 복도리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비에 젖어 떨던 작은 강아지는 이제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충직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복도리의 부드러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당 한쪽에서는 아들 영수가 땀을 흘리며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찾아와 묵묵히 일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다. 순재 할머니는 텃밭의 아들을 그리고 발치의 복도리를 번갈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평온하고도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이제 됐다 나의 순재 하고 함께 웃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 비 오던 날 그녀가 구한 것은 단순히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구원했던 것이다. 가장 춥고 외로웠던 순간에 내밀었던 작은 온정의 손길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삶에 마침내 따스한 새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작은 선행이
그녀의 남은 인생 전부를 구원한 것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순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끝없는 탐욕과 매정한 불효는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선행일지라도 가장 기적과도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보답받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받은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구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마주치는 선한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황혼의 속삭임을 찾아주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